경기 침체는 우리가 굉장히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그 경기 침체의 폭, 듀레이션, 그리고 회복할 때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 원인은 뭐냐면은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주총회에서는요,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주주총회에는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주님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전문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경환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양력 말씀드리면은 업계 28년 차고요. 옛날에 대한투자신탁 12년 다녔고 그 다음에 미국계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에 12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탈 28년 차 중에서 2000년부터 해외 자산들을 주로 많이 좀 다루었었습니다. 네, 거의 30년 가까이를 투자 관련된 영역에서 업력을 쌓아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업계에 몸을 담아오신 분의 이 투자 철학은 어떨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옛날에 제가 주주님 연배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30대 후반 내 40 초반에는 네,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국내 투자신탁 운영도 다녔고 그리고 또 스카우트해서 외국에서 가서 투자 회사 다니고 해서 또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제가 가장 스마트한 사람인 걸로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투자를 알면 알수록 참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예. 공부를 하고 그래서 투자는 제가 이제 한 20, 거의 30년 되는데 제가 투자라고 하면 저한테는 험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확률을 올리려고 100%짜리를 뭐 열심히 노력해서 70%, 99%까지 만들 수 있지만 100%를 수가 없거든요. 항상 투자일 때는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의 상황일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자기 과신에 꽉 차서 투자하는 걸 경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투자 철학 들어봤고요. 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요즘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채권을 주로 하다 보니까 증시를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현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좀 안 와닿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저라면은 저는 국내 증시에 내지 글로벌 주식을 한 몇 달 쉬었으면 좋겠어요. 몇 달이라고 하면은 그 올해 뭐 여름 정도까지는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향후 상황 봐가면서 예.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주주님 따로 불러서 글로벌 시장의 주요 국가들 밸류에이션 관련 설명이라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면 우리 PER이나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1년 전보다 여전히 싸지 않아요. 적어도 평균 이상 정도 된다. 자 그러면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 레벨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올라가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할인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10배짜리가 밸류에이션 15배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평균까지 올라갔고 그러면 평균까지 밸류에이션이 도달하면 그 다음 레벨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우리가 멀티플 익스펜션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분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PER을 얘기할 때 분모가 되는 어닝의 증가만큼 프라이스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싸지 않는 국면에서는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해지고 또 펀더멘탈이 중요해지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닝이 중요해지죠. 실적 장세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어닝만큼 주가가 올라가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어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결국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위에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지금 우리가 뭘 앞두고 있냐면 리세션을 앞에 두고 이제 물론 리세션이 우리가 하드하게 갈 거냐 아니면 마일드하게 갈 거냐는 좀 뭐 많은 말이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EPS 어떤 전망치들이 리세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말씀드릴 때는 지금은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성비가 떨어진 자산인 것 같다,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는 많이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그 가성비가 괜찮았지만 1분기에 너무 상승을 해서 지금 좀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어젠가에 모건 스탠리 자료를 한번 봤는데 예. 아시아 주요 마켓하고 아시아 주요 마켓 국가별 퍼포먼스와 연초 이후에 그리고 섹터별 퍼포먼스를 딱 봤는데 한국이 달러 텀 기준으로 8%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수가 8% 정도 올랐는데 주주님 기억나세요? 연초 이후에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IT 중에서도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거는 2차 전지.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분류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료에 본 거는 제일 많이 오른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레이셔너리 즉 필수 소비재고 이건 경기 민감주예요. 예.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가장 언더퍼폼했던 섹터가 뭐냐면은 유틸리티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 컨슈머 스테이플은 필수 소비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컨슈머 스테이플, 헬스케어, 유틸리티 얘는 우리가 교과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전통적인 디펜시브 방어주 네. 섹터의 삼형제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퍼포먼스로만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 굉장히 많이 올랐고 부진했다는 뜻은 지금 시장에 참여자들이 모두가 지금 바닥 경제 바닥일 거를 기대하고 지금 게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게 그러면 이미 경제 완전 바닥까지 왔을까? 우리가 주식이 실물보다 선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선행하지는 않아요. 거의 한 박자 먼저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현재 어떤 주식의 어떤 투자의 패턴에 너무 있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단계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선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 몇 걸음 앞서서 반영하는 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좀 예.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은 독립 변수고 한국은 종속 변수라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한국 시장이 무너진다 일반적으로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를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쨌건 간에 FRB가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동결 정도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금리가 지금 동결되면 앞으로 패드 피봇, 패드 컷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주식 금리도 내려올 거고 패드 컷 나면 주식 시장에는 파지티브가 긍정적으로 작동될 거라고 보는 뷰가 일반적인데 네. 그리고 그분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보면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다가 연준이 금리 동결하면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한 3개월, 6개월에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1980년대 이후부터 패드를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탑하는 국면에 모두 다 지난 40년 동안에 그 동구간 동안에 홀딩하는 구간 동안에 주식은 다 플러스 수익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스탑을 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셔너리 환경에서 금리 동결했을 때를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봐야 돼요. 그럼 언제냐면은 70년대. 맞아요. 1950년부터 1970년대 70년 말까지가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는 100%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이 성과가 부진합니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절대금리가 높아요. 절대금리 높은 상황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보세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얘기했을 때 보통 글로벌 기관 투자가는 자산 간의 매력도를 점검하죠. 자, 내가 이제 뭐 1조가 있으면 자 지금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될 건가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될 건가 했을 때 이 두 자산 간의 상대적 매력도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심플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주식이 매력적인지 채권이 매력적인지 할 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자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배당 몇 프로 나옵니까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배당 몇 프로 나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걸 절대 수치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 평균 대비해서 주식 배당 수익률과 채권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그 과거 평균 대비 지금 어떻냐라고 했을 때 어쨌건 간에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과거 평균보다 미국의 채권적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이 더 매력적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홀드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스탑 걸린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 5% 초반대 이미 왔기 때문에 여기서 홀드를 만약에 오래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에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 이 금리에서 동결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 주름살이 쫙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죠? 이게 거대한 자금이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판단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줄 거냐 판단한 다음에 그 자금이 이동을 할 텐데 지금은 약간 채권 쪽에 기울기가 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어느 부분 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경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뭐 침체니 디폴트니 뭐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부도 뭐 미국의 디폴트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채 위기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급한 불은 끈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미국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주주님이 질문 주신 거에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미국 경기 침체 어떤 우려감 어떤 건지. 예. 두 번째 거기에 그 뭐라고 하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게 변수로 등장한 게 이제 부채 위기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위기를 어떻게 핸들하냐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전망에 충격파를 더 얹을 것이냐 아니면 달라질 것인가 하는데 제가 어떤 질문부터 들을까요? 둘 다 말씀을 줄까요? 아니면 하나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하나부터. 오케이. 네. 일단은 이제 경기 침체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경기 침체라 하면 이런 겁니다. 경기 침체는 우리가 굉장히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그 경기 침체의 폭, 듀레이션, 그리고 회복할 때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 원인은 뭐냐면은 자산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자산이 망가지니까 우리 영어로 밸런스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 무너진다던가. 그렇죠. 하는 근데 예. 그거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어떤 컨비네이션이 있어야 되냐면은 에셋 버블, 자산가 버블인데 여기 엔드 조건으로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리세션이 딱 걸리면 이게 역으로 돌아가잖아요. 단순히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역레버리지가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더 폭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리세션인데 결론은 미국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아,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군요. 예. 근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은 그런 관점에서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가계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힘들어서 좀 부동산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해 얘기하면은 예. 일단 미국 원인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데 네.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지금 이제 리세션의 어떤 원인은 뭐냐면은 모니터리 팔러시에 의한 리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쫙 올려서 의도적으로 지금 경기를 쿨링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잡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통화 정책을 통한 리세션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충격의 폭과 듀레이션과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일드한 리세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파이낸셜 리세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일드한 리세션을 모니터리 리세션을 얘기하냐면은 미국도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왜 아까 말한 그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엔드 레버리지를 통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면은 미국하고 한국은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미국이 버블이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0년에 IT 버블일 때가 그때는 기업의 버블이었어요. 그 다음 리세션이 언제였냐면 2008년이 리만 사태였죠. 리만 사태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모두 다 요즘 한국처럼 다 대출 일으켜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가계의 어떤 자산 가격 버블의 촉발이었거든요. 미국은 그 경험을 먼저 겪었어요. 그래 대출 일으켜서 이렇게 막 질러서 가면 큰일 나는구나 알아서 여러분 한번 데이터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개인의 어떤 레버리지 비율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군요. 기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해외 자료를 보면 최근 심지어 과학에 얘기하면은 기업과 개인이 nothing 버블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기업과 개인은 nothing 버블인데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어떤 자산 가격이 물론 부동산이 좀 올랐지만 한국처럼 랩을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좀 미미할 것 같고 모니터리 팔레시인데 미국은 이제 리만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이렇게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국면이었는데 예. 가계가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불패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력이 되면
이자 갚을 능력에 대한 무조건 대출 받아서 집을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하면 다 석세스의 경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불행히도 아까 그런 이제 그런 자산의 버블 앤드 레버리지가 한국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어떤 큰 버블이 없는 상황이고 어떤 정책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서 리세션에 걸리는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은 마일드 리세션으로 보는 거고. 네. 근데 이 국면에서 변수가 등장했죠.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예,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미국이 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일단 한국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미국 시장의 채권, 주식,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조금 준비를 간단히 좀 했습니다. 네.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요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자료인데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1970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한 50년 동안에 여기 그 파란 색깔이 부채 한도고요. 기존의 법적 부채 한도고 여기 약간 요 조금 밑에 보이는 게 실제 부채예요. 그러니까 한도의 부채가 이렇게 계속 터치하는 거잖아요. 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지난 50년간에 부채 한도까지 도달한 적은 정말로 무수히 많다. 항상 이게 그랬다. 갑자기 등장한 게 네.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지난 50년 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채 리밋에 터치를 했어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건지 아시고 그런데 또 하나 팩트 뭐냐면은 재무부가 이렇게 돈이 이제 앵꼬가 네. 앵꼬라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돈이 완전히 없던 네. 상황까지 가기 전에 네. 어떤 그 기한을 뒤로 약간은 보류를 하거나 또는 한도 승인을 하거나 하는 이런 해결책이 정말 모두 자주 다 나왔어요. 정말 자주 있어왔죠. 단 한 네. 번도 해결되지 않고 네. 월스트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를 많이 못 올라가주면은 단기 채권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미국 국채 CDS 스프레드라는 게 네. 위험 프리미엄이면 그만큼 부도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인데 지금 보면은 단기 채권의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CDS 프리미엄이 급증을 하고 있죠. 어우, 보면은 지난 예. 10년 중에서 2011년보다 더 급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뜨고는 있지만 장기 채권 덜 뜨고 있다는 게 네. 이 현세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던 어떤 위험의 정도에는 2011년보다 더 크다. 제가 들었는데 워런 버핏이 최근에 현금 보유를 굉장히 늘렸다고 해요. 맞아요. 뭐 주식을 팔면서 현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이런 되게 단기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걸까요?